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없으시니까 예,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광주에 가장 걷고 싶은 거리가 어디인가요? 동구 푸른길이요? 남구에도 있고 근데요. 그렇죠. 푸른길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광주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 뭐 이제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걷고 싶은 거리까지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네. 걷고 싶은 거리 걸어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차대야 되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 옆에다가 주차장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분들하고 이제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를 주민분들이 해결하실 때 해결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리수거 잘해야, 그러면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또요. 주차 문제는요? 차량 통행량을 현저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차를 안 갖고 다녀야 돼요. 근데 항상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쓰레기는 자주 치워줘야 되고 주차장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솔루션들이 항상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도,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되게 그게 곤란할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 스스로 이런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의문점을 가졌고요. 다음 질문 이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가능한가? 성공한 도시가 있는가? 라고 했는데요. 네, 제로 웨이스트 가능한가요? 네,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로는 0이고요. 네.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를 그 제로, 그러니까 뭐 배출 자체를 억제를 한다거나 재이용하다거나 순환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파리도 마찬가지로 나왔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런 제로 웨이스트 도시를 선언하고 실천한 도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도시가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도시는 아직은 없는데, 지금 저는 도시에 그 제로 웨이스트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그 선언적인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요인이잖아요. 선언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제로 웨이스트 구현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많이 폈었고요. 실질적으로 감축 효과는 있었는데 그 제로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 100%를 어떻게 순환할 수는 없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제로에 매몰돼서 그렇지, 이러한 제로 웨이스트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구조를 바꾸는 도시들은 되게 많고요.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미세먼지라든지 쓰레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별로는 많은 도시에서 지금 이러한 제로 웨이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로 웨이스트 관련해 가지고 같이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동구에 카페가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3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추진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게, 동구에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플라스틱.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하기로 했어요. 커피숍만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과 동구에 있는 카페들을 다 다녀보려고요.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비닐이 됐든 뭐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 사실은 지금 오늘 저희도 이제 텀블러를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 여쭤보려고요. 만약에 동구에서는 플라스틱을 커피에 담지 않고 저희가 텀블러를 공유해가지고
사용하게 한다면 이걸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텀블러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공유 텀블러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건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예를 들면 동구에 가면 맨몸으로 가요. 가게에서 텀블러를 빌려줘요. 아무 데서나 커피를 마시고 수거 장소에다 이걸 놔두고 가면 쓰레기 없이 그냥 커피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대여하고 마시고 세척하고 반납하고 세척하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없이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공유 시스템들을 만들어 볼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텀블러 공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동구에 있는 커피숍의 쓰레기를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 텀블러를 사용하실 거냐고요. 개인 텀블러 갖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리빙랩을 하지만 뭐가 미심쩍어서 공유 컵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위생, 맞아요. 여러 사람이 돌렸으니까. 근데 세척을 진짜 깨끗하게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래도 차라리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서 커피값을 뭐 적립을 해준다 그런 게 저는 커피값 적립을 그런 게 개인 걸 가져갔을 때 적립을 해준다. 오히려 포인트로 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건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텀블러 그냥 그 말씀 하셨어요. 요즘 같이 코로나 심한데 이거 해가지고 확진 받으면 어찌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얇은 그 필터 같은 거를 씌울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쓰레기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네. 더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오히려 그냥 자기 걸 쓰게 하고 적립을 해주는 포인트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들이 좀 기획자들의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동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왜냐면 행사들이 항상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여기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안 쓰시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료 주차 정보 알려주지 마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디 거리에다가 차를 무료로 댈 수 있는지 이걸 표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실천 계획들을 수립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들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안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안 할랍니다. 그거. 네. 그럼 이제 6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사회. 이건 왜 해놓으셨을까요? 지금도 쓰레기가 돈은 되고 있고요. 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재활용되고 재이용되고 업사이클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단계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필리핀의 쓰레기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닐라에 있는데 엄청 마닐라 베이의 화려한 건물들 틈에 매립장 같은 쓰레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쓰레기 폐기물을 가지고 이제 공예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서 이제 수입으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개념의 업사이클, 리사이클이 있고요. 프라이탁이라는 혹시 브랜드 아신가요? 네, 명품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이제 브랜드인데 여기는 업사이클 제품을 팝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은 쓰레기를 가지고 제품을 해서 파는데 한 군데서는 어느 정도 가치는 똑같다고 볼 때 한쪽에서는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한쪽은 브랜드를 명품화까지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재이용하고 업사이클을 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별로 이렇게 많은 재화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이러한 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하고 업사이클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커피 말씀하셨는데 커피도 지금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서 그거를 공예라든지 이런 장식품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돈이 되는 사회는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거에 대한 관점을 약간 높게 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뭐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제 업사이클 센터라든지 재활용 센터라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일반 시민들도 이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그리고 아까 그 포인트도 앞에 강의에서 나왔던데 포인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러려면 물건을 살 때 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하는 게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경제적인 거하고 쓰레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시민들이 치웠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리워드를, 어떤 보상을 해드리면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예를 들면 주민분들이 쓰레기를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나 뭐 지자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보상을 해주면 이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포인트를 예상을 하면 어떤 포인트 해야 됩니까? 보상은 보편적으로 기후변화에 예. 연관된 제품이나 그런 것들로 아마 예.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 관련된 업사이클 제품을 구매하는데 포인트를 주거나 또 가장 현실적인 포인트가 주부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포인트는 어떤 거세요?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가장 현실적인 포인트 어떤 걸까요? 뭐 포인트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나요? 네. 주민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게 지급돼야,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수용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이런 데 포인트 적립돼서 오히려 쓰레기를 치우면 에너지와 관련된 포인트로 바꿔준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방법도 있고요. 이게 마을하고 도시 재생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 동네별로 각각의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기부를 하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로 뭐 교육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해서 받은 포인트를 자기 마을에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인이 이제 포인트를 기부를 하는 형태도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펫바레트를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 근데 펫바레트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봤더니 펫바레트가 상태가 엄청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각조각을 내서 이것들, 예를 들면 테이블 하나를 만들려면 정말 많은 파레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를 만들려면 40개의 파레트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목 가격으로 사면 4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업사이클링 제품은 6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기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가치 때문에 60만 원짜리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야겠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기후와 관련된 에너지를 위한 실천들인데 과거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더 번거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저는 드는 게 진짜 우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거죠. 이 환경 문제로 경제 문제가 빌어지면 재난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체감은 되는데 정작 어떤 실천들이 주민들의 방향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중학교에서 그레타 지역 인재들 만들어서 사투리 쓰는 그레타 툰베를 만들어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하는 친구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 어차피 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 강의에서 파리 얘기 나와서 거기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이렇게 예시가 나왔었잖아요. 그 제로 웨이스트 도시가 됐던 기후변화 대응이 됐던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아까 도시가 굉장히 보행자 우선의 도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정책도 예를 들어서 그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라는 정책보다 실은 강주시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던 끝에서 끝까지 가던 대중교통이 뭐 30분 40분 만에 갈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서 도시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나 뭐 이런 제로 웨이스트나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게 뭔가를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가면 뭐 100m, 2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한참 돌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회전, 좌회전도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희는 자동차 친화의 도시지 보행자 친화의 도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뭐 쓰레기를 줄이고 뭔가 좀 분리수거를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를 실행에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우리는 분리수거를 잘해서 잘 버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법 소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은 그 개인의 노력 물론 정책적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불편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제로 웨이스트 도시의 준비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희들의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거두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요즘 것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법 오늘 저희 강의는 이걸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철호 박사님 감사드리고 전일 프로공작소 대표 이장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